부처님의 말씀.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어리석음이 있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이해는 결국 사랑으로 흘러간다. 미움의 불길을 끄는 것은 분노의 물이 아니라 이해라는 이름의 단비이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제1부 심판자의 도시 1. 디지털 콜로세움의 검투사. 2025년 대한민국 서울. 도시는 거대한 스크린이었고 사람들은 그 스크린을 향해 환호하거나 야유를 퍼붓는 관중이었다. 그리고 그 스크린의 가장 중앙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검투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차민준. 사람들은 그를 심판자라 불렀다. 그의 유튜브 채널 심판의 눈은 구독자 1000만을 훌쩍 넘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채널이었다. 차민준은 미디어의 왕이었다. 그는 사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파헤친다는 명분 아래 매주 새로운 사냥감을 저격했다. 부패한 정치인, 갑질하는 재벌, 이중적인 연예인, 심지어 논란의 중심에 선 평범한 일반인까지. 그의 편집은 날카로웠고 그의 논리는 잔인했으며 그의 언어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의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들끓었다. 실시간 검색어는 그의 이름과 사냥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수십만 개의 댓글이 디지털 콜로세움을 가득 채웠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사는 존재였다. 그의 집은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남산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였다. 집안은 차가운 금속과 검은색 유리로 꾸며져 마치 잘 만들어진 요새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만의 의식을 치렀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이자 다짐이었다. 심판자의 아침 선언. 나는 이 도시에 잠들지 않는 눈이다. 나는 위선의 어둠 속에 숨은 그림자를 찾아내리라. 나의 혀는 진실의 칼날이며 나의 영상은 정의의 불꽃이다. 동정은 약자의 자기기만이며 용서는 죄인의 도피처일 뿐. 나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판하리라. 그리하여 이 썩어 빠진 세상을 정화하리라. 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삶은 이 선언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격렬하게 운동했고 그의 식단은 단백질과 비타민 수치까지 계산된 유기농 식품으로만 이루어졌다. 그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필요에 의해 맺어졌고 감정은 그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비효율적인 바이러스였다. 그는 사랑이나 연민 같은 감정들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그 단단한 갑옷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깊고 축축한 동굴이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수십만 개의 댓글이 잠잠해진 깊은 밤이면 그는 지독한 공허감에 시달렸다. 심장은 까닭없이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그는 이 증상이 단순히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애써 외면했다. 그는 더 자극적인 사냥감을 찾아내고 더 큰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공허를 잊으려 했다. 마치 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자신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비명소리를 덮으려는 사람처럼. 그의 이런 모습의 뿌리에는 아주 어릴 적 겪었던 뼈아픈 배신의 기억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린 민준의 눈에 세상은 믿음과 선의를 배신하는 냉혹한 곳으로 각인되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나약함이라고.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먼저 공격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그 자신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의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면서부터였다. 이 새로운 사냥감, 다리. 차민준의 채널 심판의 눈은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너무 많은 저격 유튜버들이 생겨났고 대중들은 웬만한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조회수는 정체되었고 후원금 액수도 줄어들고 있었다. 민주는 초조했다. 대중의 관심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그는 금단 증상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더 새롭고 더 논쟁적이며 더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냥감이 필요했다. 그의 유일한 파트너이자 대학 후배인 박지혜 PD가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선배, 요즘 타겟들이 너무 뻔해요. 정치인, 재벌, 이젠 사람들이 식상해 한다고요. 뭔가 새로운 그림이 필요해요. 민주는 신경질적으로 펜을 돌리며 대답했다. 그래서 뭐 신박한 거라도 찾아왔어.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니터의 한 커뮤니티의 홈페이지를 띄웠다. 그곳은 다리, 더 브리지라는 이름의 비영리 단체였다. 홈페이지는 촌스러웠고 디자인은 조잡했다. 그곳에는 거창한 구호 대신 소박한 활동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모습,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돌보는 모습, 악플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여는 모습. 이게 뭐야? 시시하게. 이런 작은 자선 단체를 저격해서 무슨 재미를 보겠어.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선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단체, 후원금을 전혀 받지 않아요. 모든 활동가들이 자원봉사자고 운영비는 자기들이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팔거나 재능기부로 만든 수공예품을 팔아서 충당한대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리고 리더가 좀 특이해요. 이름은 윤수. 나이도, 성별도, 경력도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론 인터뷰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얼굴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냥 다리의 사람들은 그를 길잡이라고 부른대요. 그 순간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 뒤로 검은 돈을 받고 있겠지. 리더의 신상이 비밀이라고?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게 틀림없어. 길잡이. 딱 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수법이잖아. 그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선량한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위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신비주의 교주. 대중들이 가장 분노하고 열광하는 이야기였다. 지혜는 민준의 표정을 읽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선배, 그래도 여긴 좀 너무 깨끗해 보여요.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지혜야,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건 없어. 먼지가 안 보인다면 그건 먼지를 아주 교묘하게 감춰뒀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 전문은 바로 그 감춰진 먼지를 찾아내 태풍으로 만드는 거지.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그는 다리를 다음 사냥감으로 결정했다. 그는 다리가 내세우는 이해와 연결이라는 가치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위선과 나약함의 결정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어리석고 순진한 공동체를 철저하게 부숴버림으로써 세상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고 싶었다. 3. 심판의 불길. 차민준의 공격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다리에 위장 잠입할 정보원을 심었고 드론을 띄워 그들의 일상을 24시간 감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편집실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리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외부와 단절된 채 세뇌당하는 광신도들의 모습으로 포장했다. 그들이 함께 농사짓는 모습은 자원봉사자들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둔갑했다. 특히 그는 리더인 윤수가 한 젊은 활동가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장면을 교묘하게 느린 화면으로 반복하며 성추행 의혹을 암시하는 자극적인 자막을 입혔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 A, B, C를 등장시켰다. 물론 그들은 모두 민준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들이었다. 제보자들은 음성 변조된 목소리로 다리의 내부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즉 거액의 비자금과 리더의 비정상적인 권력에 대해 증언했다. 마침내 심판의 눈, 위선자들의 낙원, 다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다. 저런 위선자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다니 악마가 따로 없네. 리더라는 놈, 신상부터 빨리 공개해라. 어디서 사기치고 다니는 놈인지 궁금하다. 수십만 개의 분노에 찬 댓글이 달렸고 언론사들은 심판의 눈의 영상을 그대로 인용하며 경쟁적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다리가 운영하던 작은 온라인 상점은 악플 테러로 폐쇄되었고 그들의 활동센터 앞에는 욕설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세상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칼날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배, 이게 정말 진실일까요?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요? 진실. 지혜야,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이야기를 원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고. 저들을 봐. 저들은 지금 다리를 미워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어. 분노는 사람을 단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 어쩌면 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일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필요하기라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야. 그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그는 더 큰 성공과 더 강한 자극으로 그 목소리를 잠재워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초대장. 차민주는 후속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담아 자신의 승리에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 생각이었다. 그는 다리 측에서 곧 반박 성명을 내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을 해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가 늘 겪어왔던 패턴이었다. 공격과 반격, 미움과 증오의 연쇄 반응.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리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그들만이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고요했다. 민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자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공허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개인 이메일로 짧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다리의 길잡이 윤수였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협박이거나 저주이거나 혹은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수의 편지. 차민준 님께. 안녕하세요. 다리의 윤수입니다. 당신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영상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겼고 우리 공동체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분노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다리에 한번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편지는 그것이 전부였다. 어떤 분노도, 원망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진솔하고 담담한 초대뿐이었다. 민주는 그 짧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그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다. 공격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반격해야 하고 미움을 받으면 더 크게 증오해야 하는 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그런데 이 윤수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칼을 꽂은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건 함정이다. 나를 유인해서 없애려는 속셈일 거야. 그의 마음속 의심이 견고했다. 아니면 이건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어. 착한 척해서 여론을 뒤집으려는 거겠지. 그의 마음속 분석가가 판단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성적인 판단 너머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이었다.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니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완벽했던 심판의 세계에 이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그러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가 휘두른 미움의 칼날이 이해라는 부드러운 물결 앞에서 길을 잃고 멈춰 서버렸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이 미친 제안을 무시하고 더 잔인한 2차 공격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처음으로 적진에 홀로 들어가 그들의 차를 마셔볼 것인가. 그의 견고했던 세계가 이 작은 초대장 한 장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제2부 이해라는 이름의 균열 1. 적진으로의 잠입. 윤수의 초대장은 차민준의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만을 일으켰지만 그 파문은 그의 내면이라는 고요한 호수 전체로 퍼져나가며 그가 단단하게 쌓아올린 모든 신념의 벽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다. 하나는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이건 명백한 함정이다. 그들은 너를 끌어들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대중의 여론을 뒤집으려는 속셈이야. 혹은 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더 강력한 후속 영상으로 그들의 위선을 완전히 박살 내버려야 한다. 다른 하나는 아주 희미하지만 끈질기게 들려오는 호기심의 목소리였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을 파멸시킨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겠다는 걸까? 미움이 아닌 이해라니. 세상에 그런 것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함정이 아니라면, 만약 저 편지가 진심이라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두렵지 않아. 아니, 궁금하지 않아. 그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는 흑과 백, 선과 악, 심판자와 죄인으로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윤수라는 존재는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논리 회로를 마비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아니, 어쩌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만든 이 미움의 세계에 대한 지독한 염증과 공허함이 그를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분석과 예측이 아닌 정체 모를 끌림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다리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것은 취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 자신의 혼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이었다. 그는 변장까지 생각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비겁하게 숨어들어 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차민준으로서 그들을 마주하기로 했다. 그는 최소한의 호신용 장비를 챙기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비상신호기를 몸에 지녔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폐교, 다리의 심장부로 향했다. 폐교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풍경은 그의 상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폐교의 낡은 운동장에는 작은 텃밭이 가꿔져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건물 벽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느낌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교실 창문에서는 희미하게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광신도들의 음침한 소굴이 아니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같았다. 그가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텃밭에서 일하던 한 아주머니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어머, 혹시 차민준 씨 아니세요? 민준의 몸이 순간 굳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될 터였다. 욕설, 비난, 혹은 물리적인 위협. 그는 방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길잡이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으로 드시죠.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민주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아주머니를 따라 낡은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마주친 몇몇 활동가들도 그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누구 하나 그에게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혹은 못 본 척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들의 평온함이 오히려 민준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길잡이, 윤수를 만나다. 아주머니가 안내한 곳은 예전에 교장실로 쓰였을 법한 가장 안쪽의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고 창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화초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윤수였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는 윤수가 카리스마 넘치는 교주이거나 혹은 교활한 사기꾼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한, 심지어 약간은 마르고 병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았지만 깨끗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 그녀에게서는 어떤 특별한 위압감이나 신비로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뒤를 돌아 민준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그가 평생 처음 보는 종류의 눈이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을 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없이 맑고 따뜻한 기묘한 평온함이 깃든 눈이었다. 그 눈빛은 민준의 단단한 갑옷을 꿰뚫고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같았다. 와주셨군요. 차민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수가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편지에서처럼 차분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낡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윤수는 능숙하게 찻잎을 우려내어 향기로운 차를 민준의 찻잔에 따라주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신문하고 공격하고 단죄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수였다. 민준님, 당신의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물론 많이 놀라고 슬펐습니다. 우리 활동가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당신의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의 분노와 미움 너머에 있는 아주 깊고 커다란 아픔을 보았습니다.
아픔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민주는 날카롭게 받아쳤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세상을 믿지 않는군요. 윤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 당신의 삶에 아주 깊은 상처와 배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토록 아프게 미워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움은 사실 사랑받고 싶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 배신당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슬픈 비명소리거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민준이 애써 닫아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믿었던 친구의 배신, 뿔뿔이 흩어진 가족. 그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이 낯선 여자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위선을 파헤치러 온 겁니다. 당신들의 숨겨진 자금,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 윤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평온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도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뭡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은 이브가 던졌던 행복하냐는 질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단련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나약한 자들의 자기만족에 불과했다. 그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자 윤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결코 이해할 수 없지요. 민주님, 당신이 정말로 세상을 심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세워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단죄하고 벌주는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약함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랑의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직접 날아와 박혔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경계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외면해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3-2회의 첫걸음. 그날 이후 차민주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매일같이 다리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위선을 밝혀내기 위한 잠입 취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적진으로 향하는 병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설지만 따뜻한 세상에 이끌리는 길 잃은 아이의 발걸음과 같았다. 그는 다리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정말로 후원금 없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팔고 서툰 솜씨로 만든 비누와 양초를 팔아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는 그들이 결코 성인군자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며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곳에는 전직 조폭 출신의 험상궂은 아저씨도 있었고 악플에 시달리다 은퇴한 아이돌 가수도 있었으며 가족에게 버림받은 성소수자도 있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 실패자이거나 사회 부적응자들이었다. 하지만 다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을 갈았다. 민주는 특히 전직 조폭 출신인 철민이라는 아저씨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철민은 민준의 영상을 보고
그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처음 며칠 동안 철민은 민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험악한 눈으로 쏘아보기만 했다. 민준 역시 그를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함께 김을 매던 중 민준이 실수로 호미의 손을 베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철민이 무뚝뚝하게 다가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반창고를 꺼내 붙여주었다. 조심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저녁 철민이 먼저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야, 심판자. 너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세상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민준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죽음, 친구의 배신, 지독했던 가난과 세상에 대한 분노.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철민은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역시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랐고 세상에게 복수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너처럼 세상을 미워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세상이라고, 저 잘난 놈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빼앗았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은 더 지옥이 되더군. 그러다 윤수 누님을 만났지. 누님은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 철민 씨, 세상을 미워하기 전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을 듣는데 평생 처음으로 누가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펑펑 울었다.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내가 사실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그때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너를 대신해서 세상에 화풀이하고 있는 거라고. 철민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은 윤수의 어떤 현명한 말보다도 더 깊게 민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도 달라 보였던 이 다리의 사람들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아픔과 슬픔을 발견했다. 그는 미움이라는 두꺼운 벽 너머로 이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무너지는 심판의 칼날. 차민준이 다리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의 채널 심판의 눈에는 아무런 영상도 올라오지 않았다. 구독자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고 언론은 그의 잠적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의 파트너인 지혜는 매일같이 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흙냄새를 맡고 땀 흘려 일하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우는 법을 배우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 차민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윤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가 윤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들을 파멸시킨 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윤수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준님, 저 강물이 보이시나요? 강물은 돌멩이를 만나면 그 돌멩이를 부수려 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부드럽게 돌멩이를 감싸고 그 주변을 휘돌아 흘러갈 뿐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날카롭던 돌멩이도 강물에 씻겨 둥그러지게 되고요. 미움은 돌멩이와 돌멩이가 부딪히는 것과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낼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해는 강물과 같아요. 당장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장 단단한 미움마저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만약 제가 당신을 미워했다면 그 미움의 불길이 가장 먼저 태웠을 것은 바로 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제 마음이 미움이라는 지옥 속에서 불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당신을 이해하는 것은 곧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던 거죠. 그녀의 말에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미움이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보니 미움은 사실 가장 약하고 파괴적인 감정이었다. 진정으로 강한 힘은 미움을 뛰어넘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 고요하고도 거대한 강물과 같은 마음에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가 없는 동안 집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예전에는 정복해야 할 영토로 보였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흔적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다리를 저격하는 영상을 다시 한 번 보았다. 교묘한 편집, 자극적인 자막, 거짓된 증언. 그것은 진실의 칼날이 아니라 미움으로 가득 찬 독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라이브 방송 버튼을 눌렀다.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저격 방송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첫마디를 내뱉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가 쌓아올린 심판자라는 거대한 제국을 그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용감한 첫걸음이었다. 제3부 심판대 위에 서다. 1. 세상에서 가장 긴 고백. 차민준의 라이브 방송 화면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시청자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흥분과 기대로 들끓었다. 심판자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달이라는 위선자 집단에 대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채팅창은 정의 구현, 참교육하자, 저놈들 감옥 보내자 와 같은 격렬한 문구들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차민준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늘 입던 날카로운 검은색 슈트가 아닌 평범한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완벽하게 손질되었던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깊은 고뇌와 피로,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낯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댓글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광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친 듯이 올라가던 채팅창이 순간 멈칫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판자가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해 본 적 없는 그가 틀렸다고 말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제가 심판했던 달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을 파헤치고 그들의 거짓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지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교묘한 편집, 악의적인 자막,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익명의 제보자들까지. 그는 자신이 어떻게 대중의 분노를 이용해 진실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만들어냈는지를 마치 자신의 죄를 고해성사하는 신자처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 즉 여러분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줄 이야기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여러분의 관심과 돈을 얻었습니다. 저는 심판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미움을 이용해 돈을 버는 비겁한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채팅창은 이제 혼란과 분노, 배신감으로 폭발했다.
뭐야? 그럼 다 쑤였다는 거야. 우리를 갖고 놀았네. 이 사기꾼. 결국 저쪽에서 돈 받고 매수당했구만. 민주는 쏟아지는 비난과 욕설을 묵묵히 감당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가 왜 이런 괴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으로 카메라 렌즈 뒤에 수십만 명의 익명의 대중이 아닌 상처받은 한 명의 인간을 향해 이야기하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죽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세상을 향해 쌓아 올렸던 미움의 벽. 그는 자신의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뒤틀리게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저는 미워하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은 약한 자들의 감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미움의 불길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그 불길의 근원이 어디인지 이해하려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다리에서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미움을 퍼붓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폭로 방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어둠의 뿌리를 찾아가는 처절하고도 진솔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채팅창의 분노는 조금씩 잦아들고 그 자리를 침묵과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공감의 물결이 채우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자기 안의 상처와 미움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끝나기 전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이제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법적인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는 길, 심판하는 대신 함께 아파하는 길을 말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방송을 마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심판자의 시대는 그렇게 그 자신의 손에 의해 막을 내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겨울. 차민준의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한순간에 정의의 사도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어제의 영웅을 오늘의 악마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대중들은 그에게 쏟아부었던 환호만큼이나 더 큰 돌을 던졌다. 그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를 포기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다리의 사람들은 그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차갑고 좁은 감방 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이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자신과의 진짜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명상을 했다.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진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믿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미워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들의 분노 속에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작은 위안과 소속감을 찾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책들을 읽으며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와 집착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대신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해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끔찍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평생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해. 그는 이 자기 혐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수가 가르쳐준 방법을 실천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감방 안에서의 다짐. 차민준. 그래, 너는 틀렸었다.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잘못이 너라는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너의 안에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동시에 진실을 보려는 용기도 있다. 너의 안에는 미움도 있지만 이제는 이해하려는 작은 씨앗도 자라고 있다. 너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어라.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너의 과거를 온전히 책임지되 그 과거에 너 자신을 가두지는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이해할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 너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힘겨운 과정을 반복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겨울과 같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담금질이 시간이기도 했다. 그는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3. 작은 다리가 되어. 몇 년 후 차민준은 조용히 출소했다. 세상은 그를 거의 잊은 듯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 박지혜 PD와 함께 작은 트럭 한 대를 샀다. 그리고 전국을 떠돌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찾아가는 달이라는 이름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사회적 소수자,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민주는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그는 심판자도 해결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경청자이자 연결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는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는 두 집단 사이에 기꺼이 다리가 되어주었다.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마을 주민들과 건설사 사이에서, 세대 차이로 대화가 단절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등을 돌린 친구들 사이에서 그가 하는 일은 단순했다. 그는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뒤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상대방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이나 절박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노력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미움과 불신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이 아닌 이해의 씨앗을 심는 것이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찾아왔다.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던 두 형제가 그의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손을 잡는 순간, 극단적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럴 때마다 민주는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을 때의 짜릿한 쾌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용하고도 충만한 기쁨이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이해의 다리를 놓는 이 일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다. 4. 미움의 강을 건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오래전 아버지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친구의 아들을 만났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와 그의 가족을 평생 미워하고 저주해왔다. 친구의 아들은 가난하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민주는 그를 찾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노인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버지가 저지른 일이라고 변명했다. 민주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노인은 처음에 경계했지만 민준의 진솔한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죄책감과 가난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 역시 사업 실패 후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다르지 않았다. 배신한 자와 배신당한 자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주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그만 우리 자신을 용서합시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저지른 잘못의 짐을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미움의 강을 건너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원망과 세상을 향했던 지독한 미움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옥죄던 가장 길고 어두운 사슬을 이해와 용서라는 열쇠로 마침내 끊어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한 온전한 어른이 되었다. 그는 미움의 강을 완전히 건너 이해라는 평화로운 땅에 두 발로 서 있었다. 제4부 이해라는 이름의 집. 1. 세상이 그에게 길을 묻다. 차민준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해졌다. 도시의 왕이 살던 펜트하우스는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낡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떠도는 이름 없는 상담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그에게 길을 묻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나누기 시작했다. 평생을 다퉜던 형제가 화해한 이야기, 극단적인 정치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 대화를 시작한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거대 언론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조용하지만 진솔하게 퍼져나갔다. 소문은 조용히, 하지만 멀리 퍼져나갔다. 그의 책 나는 심판자였습니다. 는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갈등과 미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었다. 그의 작은 트럭 앞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거대한 부를 가졌지만 가족과 불화하는 기업 회장, 악플에 시달리다 활동을 중단한 아이돌 가수, 이혼 소송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부부. 그들은 민준에게 법적인 조언이나 해결책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멈출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닌 이해를 통한 평화에 대해 묻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순 것은 세상의 부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제 자신의 영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는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듣기를 가르쳤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고 남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시작됩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 겉모습 너머의 아픔과 두려움에 한번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미움의 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낡은 트럭 옆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침묵하며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민준을 스승이라 불렀지만 민준은 늘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는 스승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먼저 길을 잃었던 상처 입은 여행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속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불을 비춰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낡은 트럭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움직이는 이해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마지막 심판대, 그리고 용서. 그러던 어느 날 민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그가 심판의 눈을 운영하던 시절 그의 유일한 파트너였던 박지혜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구속된 후 쏟아지는 비난과 책임감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왔다고 했다. 그녀의 유서에는 민준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가 만들어낸 미움의 파도는 그가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독한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사라졌던 심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차민준, 결국 너는 살인자다.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하며 살아도 너의 죄는 결코 씻을 수 없어. 너는 평생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갈 자격밖에 없어. 그는 그 목소리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심판하고 단죄하고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었다.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가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 문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윤수였다. 그녀는 민준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의 곁에 앉아 함께 침묵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윤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준님, 당신은 지혜 씨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신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끝없이 돌을 던지는 이 세상의 미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미움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심판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그 누구보다 당신 자신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고 지금 느끼는 이 끔찍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당신 자신을 당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연꽃 씨앗이에요. 연꽃은 아시다시피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깊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죠. 민주님, 당신의 이 끔찍한 죄책감과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는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윤수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 민주는 손바닥에 놓인 작고 단단한 연꽃 씨앗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죄와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걸음 삼아 새로운 삶을 피워내겠다고 결심하는 가장 어렵고도 위대한 용기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끝내기로 했다. 삼이해라는 이름의 집. 몇 년 후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공동체 마을이 생겼다. 마을의 이름은 연꽃 마을이었다. 그곳은 차민준과 그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운 곳이었다. 마을은 특별한 규칙 없이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운영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밥을 먹고 각자의 재능을 나누며 살아갔다. 전직 변호사는 마을 사람들의 법률 문제를 도왔고 전직 아이돌 가수는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으며 전직 조폭 아저씨는 마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다. 그리고 차민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놓인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 마을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물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박지의 PD를 기리기 위해 세운 지혜의 도서관이었다. 도서관 안에는 책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노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의 문제가 결코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위로를 얻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민주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마을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못에는 윤수가 주었던 그 씨앗에서 피어난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다. 청년은 얼마 전 극단적인 정치적 신념 때문에 가족과 의절하고 마을을 찾아온 사람이었다. 청년이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께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제가 옳다고 믿고 저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는데 말입니다. 민주는 연못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젊은이, 저 연꽃을 보게. 저 꽃은 진흙이 더럽다고 탓하지 않네. 그저 진흙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꽃을 피워낼 뿐이지. 세상도 마찬가지라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으며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지. 그것은 마치 진흙과도 같아. 우리가 할 일은 그 진흙을 미워하거나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나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것이라네. 그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옳을 수도 있네. 하지만 자네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저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을 수 있다네. 미움은 나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지. 하지만 이해는 너도 옳을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게.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네. 청년은 민준의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있던 미움의 벽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세상 모든 곳에 이해라는 이름의 작은 집을 짓고 있을 뿐이었다. 미움의 불길을 끄는 단비. 미움의 불길을 끄는 것은 분노의 물이 아니라 이해라는 이름의 단비이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차민준의 이야기는 미움과 분노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제1부에서 차민준은 미움을 정의라고 믿는 심판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악을 심판한다는 명분 아래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고 미움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나와 다른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어리석은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는 미움을 통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가 만들어낸 것은 더 큰 분열과 상처, 그리고 자기 자신의 깊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제2부는 그가 처음으로 이해라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전환점을 그립니다. 그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다리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법칙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발견하고 미움의 벽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연결을 경험합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가 상대를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작은 노력, 즉 이해의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3-4부는 차민준이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해해가는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여정을 그립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을 이해를 통해 녹여냅니다. 출소 후에는 사회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미움이 아닌 이해의 다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과거의 비극, 지혜의 죽음, 마저도 자기 미움이 아닌 자기 이해로 승화시키며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사람을 미워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미움은 문제를 해결하는 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을 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 큰 분노의 물이 아니라 조용히 내리는 이해라는 이름의 단비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용납하거나 나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저 사람도 나처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려는 자비로운 노력입니다. 차민준이 마지막에 이르렀던 평화는 그가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움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이해라는 맑은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각자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모든 악이 사라진 세상이 아니라 미움의 불길 속에서도 기꺼이 이해의 단비를 내리려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